다음 문제는 독이 든 술단지입니다. 옛날 어느 먼 나라에 술을 매우 즐겨 마시는 임금님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고에는 항상 많은 술단지가 보관되어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이웃 나라의 스파이가 이 창고에 몰래 잠입을 해서 술단지 하나에 독을 넣고 나오다가 붙잡혔습니다. 스파이는 다음을 실토하고 숨을 거뒀는데요.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독을 사용하였고 어떤 단지인지는 모르겠지만 딱 하나의 단지에만 독을 넣었습니다. 이 스파이가 사용한 독의 특징은 독에 든 단지의 술을 아주 조금만 맛보아도 술을 맛본 사람이 정확히 일주일 후에 죽는 것이죠. 임금님은 신하들에게 명해서 이 독이 든 술단지를 반드시 일주일 만에 찾아내라고 했습니다. 희생되는 신하의 수를 줄여야 하는 게 바로 이 숙제인 것이죠. 자, 어떻게 하면 독이 든 술단지를 일주일 만에 찾아낼 수가 있을까요? 자, 이러한 문제의 해결의 핵심은 적은 수의 술단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즉, 술단지의 수가 2개일 때, 4개일 때 문제를 풀어보고 이 술단지의 수를 늘려가면서 일반적인 규칙을 찾아보는 것이죠. 입력의 크기가 아주 작을 때에는 문제 답을 찾아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술단지가 2개일 때입니다. 한 명의 신하가 한 개의 술단지의 술을 맛을 봅니다. 이 술을 맛본 신하가 일주일 후에 살아있으면 이 맛보지 않은 단지에 독이 들어있는 것이고, 만약에 신하가 죽는다 그러면 맛본 술단지에 독이 들어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죠. 자, 만약에 술단지가 4개일 때는 3사람이 한 개씩 각각 맛을 보고 하나는 남겨놓습니다. 역시 앞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술을 맛본 신하가 일주일 후에 죽으면 그 해당되는 술단지에 독이 있다고 판별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3명이 모두 생존하면 이 술단지에 독이 있다고 판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술단지의 숫자보다 하나 적은 신하의 수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때 사람의 수를 조금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지 한번 고민을 해봅니다. 자, 철수의 제안은 2사람이 각각 한 단지씩을 맛보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방법의 문제점은 이 2사람이 맛보지 않은 나머지 2개의 단지 중에 하나에 독이 들어있다면 일주일 후에 2사람은 모두 살아있을 것이고 이 나머지 2개의 단지 중에 어느 하나에 독이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문제의 해결책이 되질 못하는 거죠. 광수의 생각은 이겁니다. 이 4개의 단지를 2개의 그룹으로 나눠서 각 그룹에 한 사람씩을 할당합니다. 이 경우는 맨 처음 고려했던 술단지의 수가 2인 경우가 2개가 생긴 셈이죠. 이 2개를 모두 맛보는 게 아니고 술단지 중에 하나만 맛을 보게 합니다. 하나씩만. 과연 이렇게 하면 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일주일 후에 만약 2사람이 다 살아있다면 어느 단지에 독이 들어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둘 다 맛보지 않은 단지에 독이 있다는 건 알 수가 있지만 이걸 또 판별하기 위해서는 또 일주일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광수의 제안 역시 실패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보완책을 하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광수의 제안을 어떻게 보완해야 할지 아니면 아예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할지를 고민합니다. 다시 한번 문제를 살펴봅니다. 혹시 문제에서 강관점이 있거나 아니면 문제 없는 조건을 우리 마음대로 만든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한 명의 신하가 반드시
하나의 단지 술만 맛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기가 쉽지만 문제는 이러한 조건이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보완책은 바로 이겁니다. 광수의 제안에서 총 4개의 단지 중에 시음하지 않은 2개의 단지가 있습니다. 이 2개의 단지 중에 하나를 두 신하에게 동시에 맛을 보게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면 4가지의 결과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4개의 술단지 중에 첫 번째 단지는 아무도 맛을 보지 않고요. 두 번째 술단지는 A 신하가, 세 번째 술단지는 B 신하가 맛을 보게 하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술단지는 A와 B 신하가 모두 맛을 보게 합니다. 자, A가 사망한 경우라면 여기에 독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 술단지에 독이 있다면 B 신하가 사망을 합니다. 만약에 네 번째 술단지에 독이 있었다면 최악의 경우이긴 하지만 A와 B가 모두 사망하게 됩니다. 만약에 두 신하가 모두 살아있다. 그러면 맛보지 않은 바로 이 술단지에 독이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보완책의 결론 알고리즘을 써보면 두 신하를 각각 A와 B라고 할 때 아무도 시음하지 않은 단지에 독이 있으면 일주일에 두 신하 모두 살아있습니다. A 혼자 시음한 단지에 독이 있으면 일주일 후에 A만 죽고요. B가 혼자 시음한 단지에 독이 있으면 일주일 후에 B만 죽습니다. 만약에 A와 B가 둘 다 시음한 단지에 독이 있으면 일주일 후에는 둘 다 죽는 것이죠. 자, 이것을 술단지가 아주 많은 경우로 확장을 해봅니다. 각 단지에 이진수를 0부터 부여를 합니다. 각 신하가 술맛을 보면 1, 안 보면 0으로 해서 아래와 같이 단지와 신하를 짝지어 봅니다. 자, A가 맛을 보면 뒷부분이 1이 되는 것이고요. 앞의 비트가 B의 비트가 되겠죠. 자, B가 앞부분을 맛을 봤기 때문에 1, 0이고 A와 B가 모두 맛을 봤기 때문에 A, B에 모두 1, 1이 돼서 이렇게 이진수의 쌍이 만들어집니다. 자, 만약에 술단지가 8개가 되면 신하의 수는 3명이 필요합니다. 자, 맨 앞에 있는 술단지는 000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술단지는 001이고 A가 맛을 봅니다. 그 다음은 010, B가 맛을 보고요. 011은 B와 A가 맛을 봅니다. 100은 C가 맛을 보고요. 101은 A와 C, 110은 B와 C, 111은 A, B, C 이렇게 3명의 신하가 맛을 봅니다. 만약에 최악의 경우 이 술단지에 독이 있으면 A, B, C 신하가 모두 죽게 되겠죠. 자, 이때 희생자의 수는 한 명도 죽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아무도 맛을 보지 않는 술단지에 독이 있는 경우고요. 최악의 경우는 로그 2의 n명의 신하가 사망을 하게 됩니다. 자, 1장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순차 탐색은 주어진 순서에 따라서 차례로 탐색하는 방식입니다. 이 이진 탐색은 정렬된 데이터에 대해서 중간에 있는 데이터를 비교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같으면 탐색을 마치고 다르면 작은 데이터가 있는 쪽 또는 큰 데이터가 있는 쪽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탐색을 합니다. 동전 거스름돈 문제에서 가장 액면이 높은 동전을 항상 선택하게 하는
이 방식을 그리드하게 선택한다라고 하고요. 이 알고리즘을 그리디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한붓 그리기 문제는 오일러 서킷이라고 하는 문제와 같습니다. 알고리즘의 핵심은 현재의 점에서 다음으로 이동 가능한 점을 선택할 때 반드시 사이클이 존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짜 동전 찾기에서 동전 더미를 반으로 분할해서 저울에 달고 가짜 동전에 있는 더미를 계속해서 반으로 나눠서 저울에 달죠. 이는 분할 정복 알고리즘의 일종입니다. 디바이드 앤 컨커 이 알고리즘은 다시 3장에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독이 든 술단지의 문제는 이진수를 활용해서 그 해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장 알고리즘을 배우기 위한 준비를 보겠습니다. 앞서 알고리즘이란 이름이 페르시아 수학자였던 알콰리즈미에서 유래되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알콰리즈미는 수학의 다양한 방정식들의 해법에 대한 책을 서기 830년에 집필하였으며 수학뿐만 아니라 천문학, 지리학, 지도 제작에도 크게 기여한 학자입니다. 알고리즘은 문제를 해결하는 단계적 절차 또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주어지는 문제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알고리즘에는 입력이 주어지고 알고리즘을 수행한 결과인 해 또는 답을 출력해 줘야 합니다. 정렬 알고리즘은 이 숫자들을 크기에 따라 자리를 바꿔가며 최종적인 결과를 출력을 합니다. 알고리즘의 일반적인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알고리즘은 먼저 정확성이 있어야 합니다. 알고리즘은 주어진 입력에 대해 올바른 해를 주어야 합니다. 알고리즘은 모든 입력에 대해 원칙적으로 올바른 답을 출력해야 하고요. 예를 들어 정렬 알고리즘이 어떤 입력에 대하여서는 정렬된 결과를 출력하고 다른 몇몇 입력에 대해서는 정렬되지 않은 결과를 출력한다면 이는 알고리즘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수행성을 줄 수 있습니다. 알고리즘의 각 단계는 컴퓨터에서 수행이 가능해야 합니다. 알고리즘에 애매모호한 표현이 있으면 프로그램 언어로 바꿀 수 없게 돼서 컴퓨터에서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한 표현을 해줘야 합니다. 세 번째 특징으로는 유한성을 줄 수 있습니다. 이는 알고리즘이 일정 시간 내에 종료돼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알고리즘의 수행이 끝나지 않거나 또는 매우 오래 걸리면 현실적으로 해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알고리즘으로서의 가치를 잃게 됩니다. 네 번째 특징은 효율성을 줄 수 있습니다. 알고리즘은 효율적일수록 그 가치가 높아집니다. 알고리즘은 항상 시간적, 공간적인 효율성을 갖도록 고안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효율성은 입력의 크기가 커질수록 그 가치를 더할 수 있습니다. 2.2절 최초의 알고리즘입니다. 앞서 우리는 유클리드의 최대 공약수 알고리즘이 최초의 알고리즘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유클리드 알고리즘은 기원전 300년경에 만들어진 가장 오래된 알고리즘입니다. 최대 공약수는 2개 이상의 자연수의 공약수들 중에서 가장 큰 수를 말합니다. 유클리드는 이 2개의 자연수의 최대 공약수를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뺀 수와
작은 수와의 최대 공약수가 같다는 성질을 이용해서 최대 공약수를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24와 14의 최대 공약수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24에서 14를 뺀 값과 그 다음에 14를 비교합니다. 그러면 최대 공약수는 10과 14가 되고요. 다시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서 하나의 숫자를 만들고 나머지 숫자는 그대로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4와 10이 되고요. 다시 10에서 4를 빼서 6과 4를 만들고요. 다시 6에서 4를 빼서 4와 2를 만듭니다. 그 다음에 다시 4에서 2를 빼서 2와 2를 만들죠. 이렇게 두 수가 같아지면 이때 만들어지는 숫자가 바로 최대 공약수가 됩니다. 유클리드의 최대 공약수 알고리즘에서 여기서 사용한 것처럼 뺄셈 대신에 나눗셈을 사용하게 되면 훨씬 더 빠르게 해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나눗셈을 이용한 유클리드의 최대 공약수 알고리즘입니다. 이름을 유클리드 A, B라고 정의를 하고요. 입력은 정수 A, B를 정의하는데 단 조건은 A가 B보다 크거나 같고 B는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출력은 최대 공약수가 출력이 되는 것이고요. 간단하게 살펴보면 만약에 B가 0이면 return A를 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다고 하면 return 유클리드 B, A 모두 B가 됩니다. 여기서 이 모두라고 하는 애는 나눗셈을 한 후에 만들어진 나머지에 대한 연산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A에서 B를 나눈 나머지를 얘기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알고리즘을 예를 들어서 아까 봤던 24와 14라는 숫자를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먼저 라인 1번에서 B가 14이기 때문에 if 조건이 거짓이 돼서 2번이 출력이 됩니다. 자, 유클리드 그 다음에 14, 24 모두 14죠. 24에서 14를 모두 연산하게 되면 10이 되는 것이고요. 다시 유클리드가 호출이 됩니다. 이번에 B는 10이기 때문에 역시 조건이 거짓이 되고요. B, 14 모두 10이 됩니다. 그러면 10, 4가 되고 다시 유클리드 함수를 호출합니다. 이번에 B는 4가 되고 역시 if 조건은 거짓이고요. 10 모두 4는 2가 됩니다. 역시 유클리드 4, 2를 호출하게 되고 B는 2이기 때문에 if 조건이 다시 거짓이 되고 유클리드는 2, 0이 됩니다. 자, 이때 이제 B는 0이 되기 때문에 이 if 조건이 참이 돼서 A가 2라는 최종 결과를 리턴하게 됩니다. 이렇게 호출되는 함수를 재귀 함수라고 합니다. 유클리드라는 함수 내에 유클리드라는 걸 다시 호출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호출한다고 해서 재귀 함수라고 부릅니다. 대표적인 재귀 함수는 피보나치 수열이라든지 또는 팩토리얼 같은 연산을 하는 함수를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2.3절 알고리즘의 표현 방법입니다. 알고리즘의 형태는 단계별 절차이므로 마치 요리책의 요리를 만드는 절차와 유사합니다. 알고리즘의 각 단계는 보통 말로 서술할 수 있으며 컴퓨터 프로그램 언어로만 표현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알고리즘은 프로그램 언어와 유사한 의사 코드, 영어로는 슈도 코드라는 방법을 사용해서 표현을 합니다.
앞서 살펴봤던 최대 숫자 찾기 문제를 위한 알고리즘을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카드의 숫자를 하나씩 비교하면서 본 숫자들 중에서 가장 큰 숫자를 기억해가며 진행하는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마지막 카드의 숫자를 본 후에 머릿속에 기억된 가장 큰 숫자가 적힌 카드를 바닥에서 집어드는 것이죠. 자, 이것을 우리가 일반적인, 여기서는 지금 보통 말이라고 했는데 보통 자연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보통 말로 표현된 알고리즘으로 정리를 해보면요. 첫 카드의 숫자를 읽고 머릿속에 기억을 해둡니다. 두 번째는 다음 카드의 숫자를 읽고 그 숫자를 머릿속의 숫자와 비교를 하죠. 세 번째, 비교 후에 큰 숫자를 머릿속에 기억을 해둡니다. 다음 읽을 카드가 남아있으면 다시 라인 2로 넘어갑니다. 마지막으로 머릿속에 기억된 숫자가 바로 최대 숫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자연어로 표현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야기는 조금 쉬워 보이지만 실은 너무 길어지게 되고 장황해지기 때문에 명확하게 이야기가 조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보통 이렇게 슈도 코드로 표현을 많이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아직 프로그램 언어를 제대로 배우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프로그램 언어 중에 배열이라고 하는 자료 구조가 있습니다. 이 배열이라고 하는 애는 똑같은 값을 저장하는 행렬,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10개의 숫자를 저장할 수 있는 A라는 배열은 숫자를 담을 수 있는 상자가 10개가 연속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자, 첫 번째, 먼저 가장 첫 번째, 우리가 배열은 인덱스를 0부터 사용을 합니다. 맨 앞에 10개가 있기 때문에 인덱스는 0부터 9까지 증가를 할 거고요. 따라서 맨 첫 번째 값은 A0에 들어있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이 값을 먼저 max라고 정의를 합니다. 자, 제일 처음에 본 숫자겠죠? 그 다음에 for라고 하는 문장을 이용해서 반복을 합니다. 자, 이거 문장을 보시면 for가 i는 1부터 to 9이죠. 자, 이미 0은 한번 집어넣었기 때문에 그 다음 인덱스인 1부터 9까지 증가하면서 아래 문장을 수행을 하는 것이에요. 아래 문장을 보시면 AI가 max보다 크다면, 자, if죠. 만약 AI가 max보다 크면 AI가 max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equal은 할당 문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뒤에 있는 게 앞으로 이렇게 할당이 되죠. 여기서는 같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자, 이걸 다시 해석해 보면 for 문장에 의해서 이 i가 1부터 9까지 점점 증가할 거예요. 배열 전체를 검사하겠죠. 그러면서 무슨 검사를 하냐? 앞서 들어가 있던 이 max와 새로운 값을 비교해요. 그래서 만약에 새로운 값이 더 크면 이 새로운 값을 다시 max로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처음에는 A1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는 A2가 되고, 맨 마지막에 A9까지 1부터 9까지 모든 숫자가 한 번씩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존의 맥스 값과 비교를 해서 만약에 그 중에 맥스보다 큰 값이 발견이 되면 그 값이 맥스에 들어가는 것이죠. 맨 마지막에 인덱스가 9까지 증가를 하게 되면 3번의 수행이 끝나고 4번으로 넘어옵니다. 그 전까지는 2번과 3번을 계속적으로 반복하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반복 문장이라고 합니다. 반복 문이 다 끝나면 마지막에 return max를 하게 되면 이 max에 가장 큰 숫자가 들어있게 되는 것이죠.